우리는 그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 조상, 그리고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거, 헤르만 헤세의 게르트루드 등 예술 혹은 예술가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이미 읽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탄생도 초상도 토니오 크레거나 게르트루드처럼 예술가의 조상 탄생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음. 하지만 같은 점은 바로 거기까지만입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예술가 소설들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문학사뿐 아니라 시대 인식의 측면에서도 아주 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이 작품이 우리가 읽은 기존 작품들과는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소설은 소설인데 우리가 익숙해 있는 소설과는 다릅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는 줄거리가 없습니다. 작품 도입부부터 유년기의 기억들이 그 마치 파편처럼 그려질 뿐 그 경험이나 기억에 대해서 뭐 친절한 설명,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줄 뿐이죠. 서사, 줄거리 이런 데 익숙해 있는 독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품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이 아니라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마치 단상처럼 그대로 그냥 그려 보여주는, 그냥 던져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품의 작가는 젊은 예술가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즉, 머리에 떠오르는 단상들 자체가 바로 예술가가 탄생하는 모습이며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조이스는 예술가가 탄생하는 모습을 왜 이런 식으로 그린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토마스 만이나 헤르만 헤세에게서 예술가의 모습과 제임스 조이스에게서 예술가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만이나 헤세의 작품에서 예술가는 분명히 사회와 갈등하는 인물입니다. 그들 작품의 주인공은 평범한 일상인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술가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갈등하면서 내면의 고통을 겪죠. 그리고 평범한 일상인의 삶과 예술가로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예술가의 길을 택합니다. 물론 그렇게 택한 예술가의 구체적인 삶과 그 의미는 작가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그렇게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그들에게는 이미 규정된, 이미 정해진 예술가의 상 혹은 예술가가 지니는 의미 이런 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예술가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그런 고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고민 자체는 매우 약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 조이스에게 그런 기존의 혹은 선언적인 예술가 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자신이 예술가인 건 분명한데 자기가 왜 어떻게 하다가 예술가가 되는 것인지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도무지 난감한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질문에 답해줄 기존의 기준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내면을 직접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예술가임을 규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바로 자신의 내면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조이스는
예술가로서의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를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그 의식이 형성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예술가의 모습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왜 자신이 예술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고 예술가가 되기 위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술가로서 탄생한 작가의 모습이 결론처럼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조이스에게 예술가란 예술가가 되기 위해 특별한 사건을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세계가 자신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자기식으로 경험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에게 예술가로서의 자아는 이미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임스 조이스 이전의 예술가가 이미 형성된 자아로 세계와 부딪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조이스는 그런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의 감각과 언어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줄거리가 사라지고 설명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작품을 씁니다.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이 발동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런 자의식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런 자의식이 발동하면 자기 배반이 되겠죠. 따라서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이 발동하는 것도 경계하면서 동시에 예술가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그가 택한 방법입니다. 그런 제임스 조이스에게 예술가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술가로서의 천부적 재능을 타고나서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아니고 일반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감정을 지녔기에 예술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일반인과 예술가는 어떻게 다르냐? 그는 어떻게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된 거냐? 물론 작품에 그런 설명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작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으려 하면 필경 실패하고 맙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조이스에게 예술가란 의미가 굳어지기 이전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견디는 존재, 언어와 개념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감각의 세계를 포착하려고 애쓰는 존재, 이게 바로 예술가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그는 그에게 떠오르는 단상, 의식의 흩어짐, 반복, 혼란, 심지어 침묵까지도 서사적으로 풀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여주기만 합니다. 조이스의 새로운 기법은 바로 그러한 예술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긴밀히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이 세상과 맺고 있는 연관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의식이 예술가의 감수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이야기 대신 감각으로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식의 흐름 기법은 바로 그런 과정을 감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기법입니다. 의식의 흐름은 흔히들 생각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기법이 아닙니다. 아직 의미가 형성되기 이전에 자신의 감각의 경험을 포착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입니다. 감각의 경험과 의식의 경험, 이걸 포착하기 위한 그런 기법입니다. 사실 토마스 만이나 헤르만 헤세가 예술가로서의 고뇌를 그린 작품을 썼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술과 예술가의 가치 자체에 대한 회의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직 이 세상에서 예술가라는 존재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긴 해도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회가 변하면서
세상에서 예술가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와 의미가 좁아지고 그 역할이 희미해집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작품을 창작하기 이전에 이런 세상에서 예술가가 된다는 것, 예술 창작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토마스 만과 헤세에게 예술가는 세계와 불화하면서도 끝내 세계 전체를 사유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조이스에게 예술가는 우선 자기 의식의 구조부터 터널부터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술가의 존재 이유와 의미가 세상과 연관되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자신의 내부에서 그 모든 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 예술가의 상이라는 게 미리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닌 형성된 그 무엇이 아니니 그것을 설명하거나 서사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정리된 언어와 개념으로 예술가의 탄생을 설명하는 순간 예술가의 의식이라는 것이 다시 하나의 완성된 형상으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이스에게 남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이 아직 형태를 갖추기 이전의 상태, 생각이 아니, 생각이 하나의 형태로 굳어지기 전의 순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나갔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술가를 새롭게 인식한 데서 나온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문학이 더 이상 세계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설명하는 주체 자신을 문제 삼기 시작한 그런 순간의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이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에게 예술가로서의 의식은 아직 탐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읽게 될 카프카의 작품들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자의식이 사로잡힌 자의식이 들어있는 그런 질문 자체가 아예 무너져 버립니다. 조이스가 의미와 의식이 아직 굳어진 모습을 띠기 이전에 의식의 흐름을 그려 보여주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끝까지 밀고 간 작가라면 카프카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무너진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질문까지 무너지는 거죠. 다음번에 우리가 카프카의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문학의 주류는 토마스만이나 헤세의 길보다는 조이스와 카프카의 길을 걷게 된 것처럼 제게는 보입니다. 토마스만이나 헤르만 헤세처럼 문학이 개인의 고통을 통해 세계 전체에 대해 사유하는 자명한 자리, 그런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대신 끊임없이 문학 자체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된 겁니다. 문학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분명히 문학에 대한 자존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학이 이전에 자명하게 지니고 있던 의미를 잃고 왜소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학과 예술의 의미 상실과 왜소화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인간 자신의 존재 의미의 변화와 필연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인간이란 과연 의미 있는 존재인가?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존재 이유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미리 주어진 특별한 존재 이유가 없다면 그 의미는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 그 의미를 구축해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뭘까? 혹시 인간 존재 자체가 아예 무의미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 무의미를 어떻게 살아내야만 할 것인가? 앞으로 문학이 안고 씨름해야 할 그 문제, 그 질문을 적어도 서구인은 그런 절박한 질문을 이전까지는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세에는 기독교가, 16세기 이후에는 합리주의가, 혹은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했으니까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의미 있는 존재였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소명이, 합리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바로 그런 존재의 의미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미리 주어져 있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그 의미가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 정도 질문에서 그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작품들, 예컨대 카프카나 발베르 까미의 작품들 읽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들의 질문, 현대인들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